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당내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 중징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여러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정치권 얘기를 나누기 전에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언론에서 무슨 번복이 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좀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게 사실은 놀라운 일이긴 하죠. 국가의 경찰 조직의 최고위직에 관련된 인사인데, 네. 경찰청에서는 일단 공개적인 언론에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발표를 해놓고 나서 2시간 만에 잘못됐습니다. 다시 번복을 했으니 설왕설래 무수히 많은 억측과 추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2시간에 누가 그럼 다른 사람 집어넣으려고 로비를 했느냐,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장관이 누구를 새로 넣느냐, 이러저런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언론 기사나 취재된 내용을 보면 이제 경찰청 측 이야기로는 관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최종 재가가 떨어지기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이 대부분 그게 다 협의를 거친 거기 때문에 대충 재가 나기 전에 발표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네.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도 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경찰 측에 내려보내면 발표했다는 건데, 저는 그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그게 관례 탓을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최종 인선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인사를 마지막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거쳐서 내려와야 그게 최종 인사안이 되고 대통령 제가 끝난 걸 발표하게 돼 있는 건데, 그 과정에 지금 없는 상태에서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국기문란이거나 어이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국기문란이라는 것은 이제 경찰청이 혹이라도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 경찰청을 지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반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국가의 질서를 흔들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어이없는 실수와 가오다,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기문란이 아니면 어이없는 일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과거에 최순실 씨 전 남편과 연루된 문서유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던데 네. 결국은 국기문란이면 행안부 장관부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실무 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책임이든지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 말씀을 보면 경찰 쪽의 실무자들에게 이렇게 탓을 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전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동안에 관행대로 내정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내정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결재가 된 이후에 외부에 공식 발표를 하는 네. 이런 관행대로 해왔던 것인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고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총경급부터는 인사 검증을 다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검증을 해보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거의 경찰청 추천안 그대로 안이 확정이 되어서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사인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인사 검증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무부의 그 인사정보단과 했는지 어쨌는지 그 부분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쑥 빠져 있거든요. 혼선이 생기게 된 원인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 때문에 행안부의 치안정책관도 그렇고 경찰청 그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도 그동안의 관행대로 해왔던 것인데 시스템이 바뀐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대로 진행되게끔 하는 것은 그거는 수장의 몫인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혼선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국기문란으로 확대를 해서 현재 경찰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행안부 장관은 최측근이니까 안 건드릴 거고 이것을 시행한 뭐 예를 들어서 내정 발표를 먼저 한 그런 담당 그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진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과 관련해서 경찰 전체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판에 이렇게까지 모든 원인을 또 경찰로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정리하는 것은 경찰로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책임 소재를 다 찾아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미 국기문란이라는 말씀까지 꺼냈으니까 진상규명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번복되고 한 부분은 아마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무적으로 착오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 정부의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이다라고 발언하신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그 법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이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청을 대통령한테 하면 대통령이 그걸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뭐냐면 경찰청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찰청에서 이렇게 치안감 안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가지고 행안부에 보낸 거고 행안부 장관이 그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할 테니 그 발표를 준비하라 이렇게 내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찰청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가 끝나서 대통령 재가가 된 걸로 알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생기는 이제 일종의 혼선입니다. 과거에는 뭐 정확하게 시스템이 있었죠. 민정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안에 치안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만든 초기 안을 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협의를 하고 안을 만들면 치안비서관과 협의를 합니다. 왜 그러면 치안비서관은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행안부 장관이 치안비서관과 협의해서 민정수석실을 거친 거면 그게 사실상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려보낸 거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치안비서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경찰청에서는 과거에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있었던 것을 관례로 생각해서 장관실에서 내려보낸 거니까 협의가 됐나 보다 하고 발표를 했을 수 있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어이없는 시행착오가 된 것이고요. 만약에 국기문란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무슨 뭐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떻게 감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도 안 났는데 너희들이 이게 내정됐다고 발표를 하느냐. 아마 이것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나 책임 소재를 찾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지금 있던 거라서 공직기관 비서관이 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실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법무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마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직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들이 일선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경찰청뿐이겠습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혼선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계제에 저는 전체적인 질서를 윤석열 대통령 시기의 인사 방식으로 전 부처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이걸 국기문란이다라고 확대시키고 마치 경찰에 반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서 과거에는 이제 치안비서관실이 있었죠, 청와대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의 파견을 최소화시킨다라고 해서 국정상황실의 경무관급
미파견된 것이 최고위급 파견이었어요. 그래서 인사 문제는 경찰청에서 추천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현장 경찰청장의 추천 안대로 진행되는 행안부 장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방식이었고 아마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이 조금 과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번 사안이 관례대로 행해오던 비약들이 문제로 부상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국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 사실 어제 저녁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다음 달 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연기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하는 이제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사실은 1심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회의를 해서 대충 결정을 냅니다. 네. 그 전에 충분한 소명을 다 듣고 자료를 모아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의 징계위원회라든지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위원회 열린다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그동안에 징계윤리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다가 지금 날짜를 미뤄하다가 어제 처음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열리고 나서 이제 참고인부터 불러서 소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참고인 이야기, 김철근 전무실장 이야기를 듣고 정작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의 소명 기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바로 단박에 그냥 일회 회의로 결론을 내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리고 사실관계가 지금 너무 엇갈리는 주장들이 지금 같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공무원들의 징계위원회나 우리 학교 같은 조직의 징계위원회는 사법당국의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의 이준석 대표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혹만 제기된 상태고 한쪽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도 어제 열린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제 마지막 밤까지 해서 결론을 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2주 후로 좀 미뤘고 미루면서 단서가 그러면 이준석 대표 와서 소명기를 해보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저는 미뤄서 아직 결정을 유보한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건 꼭 2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당장 내일이라도 해도 되고 모레라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따로 조사할 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기록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에서 뭐 받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닌데 저는 신속하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제 밤을 새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으면 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와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실공방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방 있었으니까 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되는데 2주 후에 다시 하겠다. 저는 이게 이 분란을 자꾸 지속시키는 지금 모양새가 돼 있어서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대표도 2주 뒤에는 뭐가 달라지느냐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먼저 직위 해제를 먼저 한 다음에 징계 절차를 들어가든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당대표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쭉 진행을 보면 어제 결론 내리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리고 윤리위에서도 이것을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국민의힘에 큰 파장을 주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양희 위원장이 굉장히 원칙을 따지는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변호사, 김소영 변호사가 실제 이런 무마 의혹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는 일종의 유죄의 징계를 내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상 최초로 여당 당대표의 징계가 진행되는 것이고 최강욱 의원이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발음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사실 먹었는데 이것은 사실 더 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솜방망이 징계를 해도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해도 어려운 문제고 이게 사면 초과에 빠진 모습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주라는 시간을 준 것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징계 절차를
이 대상자가 없어지면 당원이 네. 아니라든지 어떤 징계를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 개인도 정치적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치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주 동안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어떤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결정이 남았으니까 네. 당내에서 정말 지혜로운 해결책을 좀 찾아봐라라는 시간을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결단을 이제 우리 복귀랑 대변인께서 네. 이제 예측한 것은 아마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제 혹시 이준석 대표 스스로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퇴를 하거나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럴 제가 가능성은 이준석 없는. 대표는 제로입니다, 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가거나 당대표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2주의 시간을 준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항희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일단 그 징계를 하겠다고 윤리에 올려놨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출구, 정치적 퇴로를 현명하게 좀 모색하는 시간, 그러면서 여기저기 주위의 분들 좀 의견 좀 듣고 하면서 아마 그런 시간으로 좀 넉넉하게 2주를 잡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기고 지방선거 압승하고 이런 판에 당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의혹의 근원이 가세현이라는 데 아닙니까? 네. 근데 가세현이 어떤 데는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7시에 맞춰서 무슨 CCTV를 공개한다고 공언을 해놓고 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가세현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게 집권당으로서 과연 할 일인가. 이런 집권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권당의 당원들 내부에서는 그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부터 시작된 의혹이어서 이 사법적 결론도 아직 나지 않았고 뭐 실제적인 진실이 없다라는 측으로 이준석 대표 측근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윤리위에서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증거를 무마하려고 했다, 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김철근 의원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로 이제 징계위에 올라온 건이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법조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여기 자기 그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그 PC를 꺼낸 게 증거인멸 교사가 돼 있잖아요. 네. 그 뭐냐면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증거와 관련된 것을 자기가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걸 제거하라고 하면 그게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근데 김철근 정무실장에 가서 투자각서 써준 건 이건 그 증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의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조금만 법을 알면 저 행위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범죄자로서의 범죄 증거가 되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 교사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범죄 피의자가 있고 범죄 피의자의 참고인으로 왔던 사람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이 다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좀 무리한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나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은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의혹만으로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하고 특히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철근 정무실장의 그 징계 개시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준석 대표와의 연관성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7억이라는 돈을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고 각서를 써준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건만으로도 일단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한테 일정한 금품을 유치해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일단 품위 유지는 손상했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아마 그런 식의 의미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징계 절차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에 상정된 그 의혹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되고 김철근 당시 김철근 실장이 써준 것만으로도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근데 건가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가 어떤 사유인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 역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그 논리로 따져보면 그 제보자라고 하는 그 분이 제보를 했던 사람인데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니까 그럼 내려 보낼게요. 그래서 들어보라고 보낸 건데 거기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자각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분이나 좋아하는 분이 호호가 갈리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자기가 제보를 해놓고 제보한 다음에 풀어줄게. 이거 없는 걸로 해줄게. 만나자.
그리고 7억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사기꾼 냄새가 날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무고라고 한다면, 물론 사실이라면 또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양측의 의견과 양측의 정황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섣불리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징계 올릴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과도했다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절차를 밟는 수순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근 실장이 혼자서 알아서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와의 교감 속에서 혹은 암묵적 지시 속에서 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도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로 당대표가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네. 이렇게 성비위 의혹, 어떤 비위 의혹에 휩싸여서 자리를 버틴 사례가 전례가 없어요. 물론 이준석 대표처럼 젊은 정치인이 영선의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 전례도 없지만 이렇게 정말 중대한 의혹에 빠져 있으면서도 당대표를 지킨 전례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본인의 명예와 또 당을 위해서라도 이제 자리를 물러갑니다라는 것들이 보통의 상식적인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모습이 국민의힘 내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7억 각서 결국 이거는 나를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당사자의 변호인은 김소연 변호사가 다 밝혔어요. 여러 정황을 통해서 회유하고 협박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무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뭐 또 김철근 정무실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 그리고 당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사법적 판단만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상 이것이 당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 판단 속에서 사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네. 정치적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정치 역사상 왕왕 있어 왔고 아마 이 부분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경찰은 무슨 신이 나겠습니까? 이미 성상납과 관련된 시점은 공소시효도 완료된 것이라서 그건 실체 밝히기 차원의 접근밖에 안 되는 것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치 수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징계는 정치적 차원의 징계 과정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결과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 합리적 결과를 내기 위한 2주간의 어떤 숙려 기간이 현재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 징계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그 처벌과는 다르다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가까운 비근한 해로 작년인가요?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하차를 했어요. 그건 그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자 김종철 대표가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게 다르고요. 최강욱 의원 최근 나왔던 당원권 6개월 정지도 최강욱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고 다수의 증인들이 나온 걸로 지금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지금 이준석 대표 사건과는 다른 거죠. 이준석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세현이라는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이 제기한 내용이고 CCTV가 있다고 뻥을 치다가 CCTV가 없다고 꼬리 내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보했던 사람이 먼저 전화해서 풀어줄게 만나자라고 하면서 치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림이 또 그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그 김종철 정의당 대표처럼 시인한 것도 아니고 최강욱 의원처럼 다수의 증인이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그걸 압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행태,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맞아요. 저도 이제 당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내에 많은 적지 않은 당원들이 좀 우리 대표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대표의 노선에 대한 불만이나 당대표의 행태에 대한 불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너무 인터뷰를 많이 해요. 너무 쌈딱 이미지가 강해요. 저도 싫어요. 그거하고 있지도 않은 사건과 확인되지 않은 사건으로 징계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당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체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상납권에 대해서는 이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 성납
성상납 의혹 관련된 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무마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 사기라고 보는 시각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새벽 1시에 뭐하러 만나러 가겠습니까? 김철근 실장이 그 당사자를 새벽 1시에 가서 우리 도와주면 7억 투자하게 해줄 테니까 도와주면이란 말은 그건 이제 그냥 추측이고요. 가정을 하는 네, 겁니다. 가정을 근데 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어떻게 7억 투자를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사실상 정치적 문제거리로 삼고자 하면 계속해서 삼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결국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그것이 그 상대방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뭐 여러 차례 그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와 또 그렇지 상대방 같은 경우는 뭐 그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던 이것만큼은 사실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증거인멸 교사는 아까 제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건 그런 정황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진실은 또 지금도 서로 엇갈리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보자가 사기꾼일 수 있다는 그 비근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대표적인 애 아닙니까? 그 난리를 쳤던 이른바 채널A 그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걸로는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고 억울하게 지금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보라고 한 사람이 갖는 것에 이중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 그 이른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김모 씨 아이카이스트 대표라고 네. 하시는 분의 대리인이 이제 김소연 변호사인데 그분이 어제 뭐 발표했다는 건데 아니 구속 수감된 사람을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어떻게 만나서 회의 협박을 할 수 있으며 편지라고 했다고 하는데 편지를 통해서 무슨 내용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 바쁜 와중에 그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간단해요. 최근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아니 전현희 권익위원장한테 그만두라고 전화가 왔다더라 했으면 밝히면 됩니다. 밝히면 수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왜? 직권남용이 가능하면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죠. 김소연 변호사도 연기만 피우지 말고 누군지 밝히면 간단해요. 저는 밝히시길 바라길 바랍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네,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그럼 밝히라고 조금 당연히 밝혀야죠. 자료도 제출하겠다는 왜 거잖아요. 밝혀야죠. 근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편으로 접수해라라고 해서 우편으로 접수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는 것인데 뭘 우편을 통해서 뭐 그러면 이제 실무자가 좀 열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어떤 뭐 자료의 분실이나 이런 우려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 문제를 충격을 최소화시켜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좀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공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중대한 의혹에 빠져 있으면 당을 위해서라도 저는 결단하는 것이 그간 우리가 보여왔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과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따라 배울 부분은 따라 배우는 것이 여당의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정이 혼란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수습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그 태도로서 말씀을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에 DJ 30억 비자금 받았다는 걸 얼마나 고생한 거 아시죠? 아니 자기가 억울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풍문과 소문과 의혹 때문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품격이 훼손됐는데 그래 이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검언 유착이란 프레임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좌천돼 있다가 나중에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무죄인 걸로 판명이 난 사건도 허다한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상납 의혹이란 이 모든 사건이 서로 상황이 완전히 엇갈리고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너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그만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좀 그 구분을 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노선 불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아까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태 불만이 있고 아쉽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당내의 공론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우리 당에 야 저거 꼴보기 싫다 끌어내리자 그러는데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추측만 난무한 확인되지 않은 걸로 몰아가서 그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서로 본인 믿고 싶은 부분만 이제 선택적으로 믿고 아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주장을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복귀한 대변인이 저는- 이제 민주당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끌어내려오는 게 보기 좋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않습니다. 뭐.
성상납 이 부분은 뭐 밝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로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당 대표의 품위 유지 이 부분까지 해서 함께 그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김철근 정무실장만 징계를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장은 국민의힘에서 뭐 소나기를 피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큰 국민의 더 큰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진실과 팩트는 밝혀지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DJ가 정치인 내내 고통받았던 30억 비자금 사건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검사장의 억울함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제가 판단은 못합니다. 예단은 못하지만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예가 DJ 30억은 당시에 독재 정권 때 독재 쪽에서 사실 그런 그 정황을 만들어서 뿌린 것이고 지금 가세현이 그러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세현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는 한 그룹 아니겠습니까?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봐서 한 그룹이기 그래서 복당을 때문에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 경기도지사에서 저도 나서서 복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단위 어떻게 한 그룹입니까? 후보단위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반대했죠. 그래서 고민도 하고 우리 반대도 있었지만 또 찬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죠. 크게 그 봐서 찬성하신 한 그룹이고 분들이 강성 보수층이고 그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려는 경향성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가세현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 제보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런 행위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그때 성상납을 받았던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인 그러니까 현실인 것 확인되지 같습니다. 않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측에서 제시한 몇 가지 의혹만 가지고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프레임을 씌워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우리 당에서 강성 보수층들이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당원 당규상의 헌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의혹을 가지고 너 그거니까 내려와라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죠. 이제 윤리위가 또 다음 달 7일로 조금 미뤄지면서 그때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 당 안팎의 내홍 그리고 혼란에 대한 우려가 두 분을 보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통의 과정입니다. 네, 네. 강성 보수층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인고의 시간을 겪고 저희는 또 민주당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 그 이후에 재심 청구를 하고 또 계속된 날선 공방들이 이어지면서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여전히 본인이 발언한 것은 짤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본인의 발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듣는 사람의 문제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는 것인데 당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을 합리적인 어떤 그 증언으로 채택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재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합법적인 어떤 절차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니까 재심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볼 때는 당연한 절차인데 이것 갖고도 비판을 하는 것은 글쎄요. 그럼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죄를 진 사람들이 1심에서 형을 받으면 또 2심을 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의 과정일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한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당내 시스템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지 간에 그런 그 의심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반성해야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심 절차 신청한 것을 욕할 사람은 없죠. 이건 정당한 권리고 네. 법적인 시스템에 보장된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최강욱 의원의 행태죠. 행태가 지금 뭐 짤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쌍디귿이라고 지금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제가 전북 사람이고 최강욱 의원이 제 후배라 잘 아는데 그때 그 문제가 된 사건이 뭡니까?
회의를 하려고 줌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줌 회의 다 나와서 화면에 나와 있는데 김남국 의원만 화면이 안 나오고 꺼져 있는데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최강욱 의원이 야, 너 뭐 짤짤이라고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짤짤이는 이렇게 접어서 하나 남냐, 두 개 남냐, 세 개 남냐, 1이냐, 2냐, 3이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입니까? 이 짤짤이라는 게 다수가 하는 거고 최소한 3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줌회의에 안 나오는데 너 짤짤이 아니라고 안 나오냐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별로 큰 문제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듣는 여성 보좌관은 기분 나빴겠지만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내가 농담 삼아서 했는데 내가 잘못으로 이야기 나왔다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죠.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 간단한 사실 누가 봐도 짤짤이가 아니라 쌍디귿이라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팬덤 문화예요. 그냥 최강욱이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조국 사수대에서 비롯된 팬덤들에 얹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최강욱 의원은 지금이라도 깨끗이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도 나서서 그럼 국민의힘 나서서 비판에 선봉에 쓰시면 됩니다. 뭐 당원 6개월 정지라는 게 큰 것도 아니에요. 뭐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방송인이 조금 정제된 말을 쓰도록 하고요. 사실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철험의 해체까지 주장하면서 좀 분파별로 갈등이 치닫는 양상이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아끼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서 지금 나의 주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저런 주장을 해도 되는데 본인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징계가 커진 것이 박지원 위원장이 직접 뛰어들어서 비상징계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대상자는 당에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공격하고 정치적 공격으로 확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철험회까지도 공격을 하는 모습은 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본인은 그냥 이제 더 이상 팬이 아니에요. 전직 비대위원장으로 바라보니까 본인의 생각과 어떤 말들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더 고민하고 정제된 표현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에 해코지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전당대회도 얼마 남지 않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확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어떤 비아냥도 좀 있어 보이고 그분이 지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박지원이 가졌던 민주당 내의 이런 어떤 모습들, 지나친 어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자라는 것이 사실 큰 틀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쌍지읒이냐 이거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놀이문화가 아니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책상 밑에서 홀짝을 했어요. 홀짝을 짝꿍이랑 막 그런 것들이라서 2명이 해야 되죠. 예, 홀짝도. 그 이제 그 2명인데 옆에 뭐 보좌관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본인이 이제 뭐 예단하고 싶은 대로 뭐 사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결국은 뭐 그 사실 관계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직 비대위원장으로 2달 동안 굉장히 많이 성숙했을 겁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 안에서 마무리하고 당을 걱정하는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서 박지원을 우리 당원들은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저런 청년이 큰 공부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할 텐데 앞으로의 박지원의 모습은 좀 지금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당권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차기 당권 주자들의 행보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3선의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 등을 조금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당장 크게 봐서 지금 당이 혼란 지경에 빠져 있는데 당권 주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큰 정서가 또 있습니다. 당을 걱정하는 뭐 재선 이상 그룹들 의원들이나 뭐 원로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또 뭐 각 계파라고 뭐 분명히 우리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모아서 어떤 하나의 단일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분들 출마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 사실상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사실 내부에 흐르는 하나의 또 큰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에 발맞춘 것 아닌가 싶고요. 전해철 의원 또 그다음에 또 홍영표 의원도 또 그런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직접적인 압박이라기보단 당원들의 어떤 정서상의 압박 그리고 현 민주당의 어떤 그 처해 있는 어떤 국민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느낀 가운데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 아닌가 싶고 어느 특정인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귀한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